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서 2달 만에 오픈을 했던 것 같고요. 자본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은 무조건 벌어요. 순익으로 따지면 350만 원 전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 채널 스페이스 메이커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승이고요.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에어비앤비 관련된 컨텐츠를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에어비앤비 교육 그리고 컨설팅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그 에어비앤비를 처음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거창한 계기는 없고 제가 4인 가족의 외벌이 가장으로서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해서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때 에어비앤비가 눈에 들어왔고 그러고 제가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에어비앤비를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보통 하셨어요? 저는 플랜트 시공 엔지니어로서도 일하고 그리고 기술 행정 업무를 한 8년 동안 보고 그래서 제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업들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었어요. 그럼 이제 에어비앤비 이제 운영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자본금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먹고 나서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서 2달 만에 오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가졌던 자본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2천만 원은 보증금 뭐 1천만 원 하고 네네. 나머지 1천만 원은 이제 꾸미는데 네, 이렇게 좀 맞아요. 비용으로 네.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지금도 2천만 원이면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5년 기준으로 이미 보증금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 다가구나 다주택이나. 그래서 내가 어디 입지에 들어가서 보증금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천에 할 수 있고 없고를 따질 수는 있지만 보통 제가 제안하는 건 3천만 원 안쪽으로 있으면은 누구나 서울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이 불법이라는 말도 종종 들려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어떤지. 그게 사실은 에어비앤비는 단순히 숙박 플랫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제외한 나머지 숙박 플랫폼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등록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에어비앤비는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사업자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원룸이라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다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불법이라는 게 이제 오명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비앤비 측에서도 왜 우리가 그런 불필요한 오명을 받게 됐지 해서 작년 10월부로는 이제 불법 숙소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되었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0월부터는 기존에 운영했던 불법 숙소들이 이제 전부 다 강제 퇴출을 당하는 상황이 됐죠. 네.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네네. 이렇게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나 허가 조건이 필요한지. 총 5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건물 자체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택용이면서 투룸 이상이어야만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물에 연식 제한이 있습니다. 각 구마다 우리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 이 25개구마다의 그 기준은 다 다르지만 대략 잘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한 30년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으로 95년도 이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명의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건이 되고 네 번째는 보통은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주인과 주변 인접 세대의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방설비법을 충족시키는 그 기구들이 있어요.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 숙소 내에 완비를 해놓으면 됩니다. 네, 요 5가지 조건이면은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그 5가지 다시 간추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주택이어야 되고 투룸, 그죠? 네네. 투룸이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연식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오래된 거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거를 특정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95년도를 기점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본인이 직접 전입 신고해야 되는 거고. 네네. 네 번째는 임차를 하기 때문에 주변의 동의사가 필요하다. 네. 근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이따가도 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5번째는 이제 소방 설비 네. 필요하다.
뭐 그렇다고 뭐 스프링클러 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런 그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쿠팡에서 한 10만 원어치 사면은 다 할 수 음. 있는 쉬운 조건입니다. 그렇구나. 에어비앤비는 누구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은 좀 잘 맞는다, 이런 것이 좀 어떻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자본금 3천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저의 수강생들이나 저희 컨텐츠를 소비해 주시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은 내가 아기자기하게 이런 숙소를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부업이다 보니까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직장 생활 하면은 바쁘잖아요. 뭐 9시부터 6시까지 우리가 9시간 정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나머지 시간 동안 적게 일을 하면서 벌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맞는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는 그런 여성분들이 좀 좋겠다. 네네네네. 남성들은 좀 투박하면 네네. 네. 그래서 보통 아내거나 이제 여자친구분들이 와서 이제 컨펌을 해주고 요거 좀 더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 이렇게 컨펌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조명도 예쁜 걸로. 네네네. 소품 같은 것도 예쁜 거 많으니까. 네네네.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일을 추천하지 않는 성향이나 뭐 상황이 있을까? 있죠.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임대인의 조건을 이 허락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거절을 받게 돼요. 그럼 보통은 한 100번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제 자존심과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복 탄력성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은데 근데 그런 한 건 한 건의 거절에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는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절 한 번 한 번 받을 때마다 내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향인 분들은 안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 수익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텐데 에어비앤비 운영을 통해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한지. 수익은 무조건 벌어요. 제 주변에서 정말 제 수강생만 벌써 30명, 50명이 되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손해 보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동료나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도 손해 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만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 이거를 통해서 200을 벌고 싶어, 300을 벌고 싶어. 근데 그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내가 들어가야 할 입지라든지 그런 룸 타입에 맞춰서 들어가는 건 맞죠. 예. 그 이제 에어비앤비 운영할 때는 수리타산은 보통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3, 400 정도 수익을 잡는다. 여기 드는 게 보통은 잡는데 평균 매출, 매입, 순이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이 데이터를 쭉 뽑아 보면은 300에서 400은 사실은 좀 상위 클래스들이 버는 돈이에요. 300 정도를 벌려면은 일단 룸 타입이 3룸 이상이어야 되고 1급지 제가 정해놓은 1급지라고 하면 이제 명동 권역, 강남 권역, 홍대 권역 여기에 3룸은 돼야지 300 정도는 이제 벌 수 있는. 근데 그냥 서울 25개구를 평균적으로 한다고 하면 200 정도 버는 데는 무리가 없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네, 그 정도의 데이터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강사님이 운영하셨던 숙소 기준으로 수익률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실 사례를 들을 수 있는지. 네. 지금 현재 제가 대치동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순익으로 따지면 350만 원 전후. 그러니까 1년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근데 여기서 이제 매출 이익률로 따지면은 한 45에서 5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죠. 제가 다른 온라인 유통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통 매출이익이 25% 나오면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개 숙소에서 45% 정도 나온다 하면 굉장히 이익률이 높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막 시작하는 부업으로 시작하는 분들, 이 사람들도 직장과 병행하면서 가능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일단 제가 처음 시작했던 계기도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요 숙소를 세팅하는데 충분했으니까 어떤 분이 뭐 한다고 하더라도 뭐 별 무리 없이 세팅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은 해요. 네. 진짜 부지런해야겠네요. 그렇죠. 세팅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근데 세팅이 되고 나서는
거의 뭐 예약이 들어왔네 만이네 이렇게 수락하는 정도. 네, 근데 하지만 돈 버는데 쉽진 않잖아요. 모든 일이. 그래서 요 세팅하기까지는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저도 퇴근하고 항상 6시에 퇴근하면 와서 막차 타는 그 시간까지는 열심히 세팅하고 요거 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다. 네. 그러면 장기 투숙이고 단기 투숙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수익이 더 좋은가요? 사실은 장기와 단기는 그렇게 수익률과 수익성으로 따지면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공간 임대업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임대인으로부터 도매가로 떼와서 소매가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매가로 어떻게 푸느냐? 이 고객들에게 시간으로 쪼개거나 그러면 객실로 이제 쪼개서 수익률을 높이는 건데 우리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임대인은 월세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라는 30일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임차를 해서 하루 단위로 쪼개기 때문에 장기로 오시나 단기로 오시나 수익률은 똑같다. 예. 대신 장기와 단기의 차이점은 운영 관리 면에서 누가 더 편리하냐의 차이는 있죠. 뭐 어떤 투숙객이 3주를 머물게 된 거와 3주 동안 매일 1박씩 들어오면 제가 맨날 청소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건 편하지. 그런 면에서 관리하는 건 장기가 훨씬 편하다. 네, 수익성은 똑같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에어비앤비 시장에서는 이 성수기, 비수기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비수기 때는 운영할 수 있는 팁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서울에서는 성수기로 하면 4월과 7월이에요. 보통 4월과 7월이 성수기이고 비성수기는 1월과 2월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서울에서 살면서 1, 2월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월이 제일 비수기이고 이때 운영 전략이라고 하면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죠. 모두가 동일한 퀄리티라고 하면은 가격을 낮추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그 비수기가 오기 전에 내가 이 숙소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평소에 제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후기도 어떻게 달릴 거며 그런 전략들로 인해 이 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 데이터로 보면은 서울시가 한 50% 내외로 예약률이 차거든요. 근데 제 숙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80%는 무난히 계속 유지를 하니까 그냥 평상시에 후기를 어떻게 쌓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